안녕하십니까.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 또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코로나 이후의 세상 중에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 헬리콥터 머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충분히 소화를 하고 또 제 그냥 의견으로 제 소신으로 얘기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공부하고 합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적 완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양적 완화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죠? 실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의 역할이,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역할이 통화 공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금리를 조정을 해서 통화 정책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금리를 내리면은 소비가 늘어나거나 또는 투자가 늘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비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늘려서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결과적으로 돈을 푸는 건데 이게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꾸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돈이 시중에 많이 늘어나고 그 결과 금리가 낮아져도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현상이 일어난 듯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 위기가 와가지고 더 지금 심한 그런 더 극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돈을 풀어도 그 돈 푼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랄까 이런 것은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풀었더니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풀었더니 이 금융기관이 꼭 돈이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만약에 나중에 부실 그 채권이 생기면은 책임 문제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여유가 있는데, 기왕에 돈이 많이 있는데, 기왕에 잘 나간 데 쪽으로 돈이 오히려 더 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나 꼭 필요한 기업에 돈이 가지 않더라. 그래서 그건 결국 돈에 여유가 있는 쪽으로 돈이 가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고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원자재를 사고 고가 뭐 미술품, 예술품 이런 걸 사고 심지어는 와인 가격까지도 올리더라.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요즘 뭐 기업의 돈은 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를 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하고 부채를 이렇게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대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그런 경제 회복에 예를 들면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다. 일본 경제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금리를 거의 제로로 유지를 하고 해도 일본 경제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이 세계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일부 대기업이나 형편이 좋은 쪽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진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일반 서민 이런 쪽으로 돈이 집중적으로 흘러갔다면은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 아니냐. 그 돈이 없어서 제대로 지출을 못하는 서민에게 갔다면은 금방 이게 소비로 바뀌어질 것이고, 또 일부 중소기업, 그죠?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갔으면은 자기 사업 자금으로 보태서 가지고 사업을 키우는 데에 자금이 들어가면은 금방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또 수출도 늘어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자꾸 풀면은, 자꾸 돈을 풀라 했는데, 이거 풀면은 인플레 걱정을 하는데, 인플레는 예를 들면 일본의 예 등을 볼 때 지금 물가가 오르는 상황은 아니다. 그죠? 물가가 오르는 상황. 물가라는 것은 과거에는 돈이 좀 부족하고 그 대신에 소비나 지출, 소비 지출 또는 투자 수요는 많고 이럴 때 올라가는데, 지금 소비 지출이나 투자 수요가 그렇게 인플레를 걱정할 정도로 많은 건 아니다. 세계 어딜 가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많이 할 것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에서 더 나아가지고, 지금 헬리콥터 살포라는 얘기가 있어요.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일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다. 단기적 수요 진작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화폐를 지급한다. 중앙은행은 일반 국민하고 일반 시민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중앙은행 통장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들 하나하나에게 통장을 만들게 해서 돈을 직접 넣어준다. 글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시니어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화폐 주조 차익. 즉,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수익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꾸 전문 용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용어냐 하면은, 5만원짜리를 한국은행이 발행해가지고, 한국은행 뭐 자기 것도 아니고 그 정부 국가 거지요. 국가인데 한국은행이 대행을 하는 거죠. 그죠? 한국은행도 뭐 또 어떻게 보면 정부니까, 국가니까. 국가가 5만 원을 시중은행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자를 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5만 원은 우리가 이걸 5만 원으로 사용한다고 서로 공인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쓰이는 것이지, 실제 5만 원짜리의 그 소재 가치는 뭐 별로 없죠. 그냥 종이죠. 그리고 그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겠습니까? 뭐 모르긴 해도 몇천 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1, 2천 원 하면은. 그러면 2천 원에 만들어가지고 4만 8천 원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 돈은 주인이 누구냐? 국가? 국민? 국가면 국민이죠. 그죠? 그래서 돈 찍어가지고 나누어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헬리콥터 살포, 헬리콥터 머니,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풀어라. 그러면 그 푼 돈이 소비 지출이나 투자로 이렇게 전환돼서 경제를 살려나갈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중앙은행이 일반 시민 하나하나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정부가, 그죠? 꼭 돈이 요긴하게 쓰일 때를 찾아가지고 한국은행,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거죠.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한다.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 중앙은행도 정부지요. 뭐 크게 보면은 정부기 때문에 국가지요. 그죠? 국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차입, 뭐 장부상으로는 차입 대출 이렇게 기재를 해놓지만은 그거 뭐 그냥 갚아도 안 갚아도 뭐 안 갚을 수도 나중에 가면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과한 생각 같기도 합니다. 사실 과한 생각이죠.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 부채, 정부가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재원도 없으면서 무슨 정부 채무 부채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돈 이렇게 찍어내면 인플레 걱정하지 않습니까? 정부 부채하고 인플레 걱정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해서 그들이 가진 이 막강한 화폐 발행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이제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큰 막강한 유용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어려울 때 계속 과거의 생각으로 정부 부채 또는 인플레 이런 걸 되풀이하면서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더해가지고 최근에 또 이 MMT라는 게 있더라고요. MMT, Modern Monetary Theory, 그 현대 통화 이론. 이게 보니까 1970년대 미국에서 나왔는데 최근 미국에서 다시 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지난 30년간 장기 침체 과정을 보니까 일본이 돈을 많이 풀고 재정 적자를 많이 늘리고 금리를 제로 가까이 유지해도 인플레는 없더라. 그럼 인플레만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계속 그럼 돈을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 통화 이론. 돈을 풀면은 예를 들면은 그 금리가 싸지면은 그것이 소비 지출이나 투자로 연결이 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성장과 고용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 인플레로 연결되는 것이 종전의 경제 통화 이론이고 실제로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인플레는 없더라.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건전재정, 재정은 건전해야 한다. 정부 부채가 문제다. 건전재정, 여기에 대한 그 과거로부터의 과신, 이 믿음이 이 경제를 망친 주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실업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완전 고용, 더 많은 고용, 완전 고용을 위해서 결국 적자 재정은 불가피할 거다. 불가피하다.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가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큰 걱정은 없지만은 인플레가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은 그건 세금 징수해가지고 제대로 징수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 좀 과격한 그런 이론들이죠. 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잘 다듬어서 세계 경제를 단기간에 회복시키는데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을 요약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망가지고 있는 이 경제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제가 누차례 얘기 드렸듯이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왔습니다. 그죠?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럴 때 돈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푼다고 해서 인플레 발생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 세계가 일본된다. 세계가 일본된다는 얘기를 저도 몇 번 했습니다. 그죠? 근데 세계가 일본처럼 돈을 풀어도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 저성장 시대로 전 세계가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정말 더 궁리를 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걸 잘하자면은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데 잘 대처해 나가자면은 결국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예를 들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양자가 자기 주장을만 너무 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잘 협력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 세상, 코로나 이전 세상과 많이 다르다 할 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결국 부족해지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그럼 실업이 늘어나고 또 보면은 winner takes all, 승자,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그 승자의 숫자는 결국 자꾸 작아지지만은 승자가 가져가는 몫은 커지는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저도 크게 자신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특히 장기 저성장 침체 국면을 해결해 나가는데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